30대의 부의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훨씬 조용하게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소득이 오르면 저축과 투자를 먼저 올리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집이 아니라 소비를 위해, 투자가 아니라 체면을 위해, 미래를 넓히기보다 현재를 버티기 위해 빚을 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부의 격차는, 결국 30대의 부의 격차는 같은 빚을 쓰더라도 자산으로 연결하는 거냐, 생활비로 흘려보내서 버리느냐에.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입니다. 네, 남서울대학교에서 스마트팜과 유통 마케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돈을 안 써도 통장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안 사도, 고급차를 안 타도 생활비는 얼마든지 세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큰 돈을 쓴 적도 없는데 통장이 비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 말 틀린 말 절대로 아닙니다. 물가도 올랐고 생활비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돌아보면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소득보다 습관인 경우가 제가 보기에 훨씬 많습니다. 한번 크게 써서 무너지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 계속 새서 무너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들이 티는 거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티가 안 난다는 점이 훨씬 더 위험하게 작동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달은 버티다가 작은 돈들을 썼던 것들을 그냥 버텨가고 있다 보면 그냥 버텨지는데 어느 순간에 카드값을 보고 놀라고요. 또한 더 놀라는 경우가 통장 잔고 보고 한숨을 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소비에 관련된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경제 생활에 작동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세워나가는 최악의 소비 형태, 이 부분들을 5가지만 중점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이 왜 통장이 이렇게 비어가는지, 이 부분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통장이 비고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불어일으키는 소비의 첫 번째 부분은 감정 소비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달앱을 켜고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게 거기서 쇼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일이 안 풀리면 오늘 그냥 맛있는 거나 먹자, 이런 식으로 계속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갖다 컨트롤하려는 것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나가는 이런 소비들이 문제가 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고 퇴근했는데 집에서 먹을 것이 있는데 너무 지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배달앱을 켜고서 치킨이나 떡볶이, 디저트를 주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이면 별일이 아닌데,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주일에 3번이면 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뭐 양말부터 화장품까지 작은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 물건들은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값 쌓여가지고 있으면 그 카드값이 쌓일 때는 무섭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감정 소비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가 소비했다는 걸 모르는 이 점이 가장 큰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이런 것들 못 사면 무슨 재미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다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잠깐 나아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 소비는 다음날 카드값이 여러분들을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만 감정을 소비로 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감정 소비가 위험한 첫 번째 부분이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은 체면 소비입니다. 이 소비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나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뭐 회사 다니는데 좋은 옷이라도 입고 가야지, 이런 생각들 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내 삶이 아니라 비교에 만들어진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조금 오른 직장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분들은 기존에 탔던 차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차를 계속 바꾸고 있다 보니까 차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제 이 정도 차는 타야지. 나도 이제 제네시스 정도는 몰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은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지보다는 다른 집 아이들이 이런 교육도 받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계획에도 없던 교육비를 늘리는 경우들, 이게 다 비교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에 의한 체면 소비는 삶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는 겉모습을 유지하는데 돈을 쓰게 들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통장은 얇아지고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 그래서 체면으로 쓰는 돈은 내 미래의 자산을 잘라서 현재의 이미지를 붙이고 있는 돈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체면 소비가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자동 결제 방치 소비입니다. 이건 조용히 통장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TT부터 이유는 다양합니다. 헬스장, 전자책 서비스. 처음엔 다 이유가 있어서 시작한 것들입니다. 이건 꼭 볼 거야. 이건 생산적인 소비야.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그걸 계속 잘 쓰느냐는 겁니다. 영어 앱에 결제 넣고 한 달 동안에 한두 번 쓰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아마. 헬스장 등록해 놓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헬스장을 등록해 놓고 모든 사람이 다 헬스장을 가면은 헬스장은 다 망할 거라고. 근데 안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겠죠. 그거는 OT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갖다가 자동 결제에 묶여놨기 때문에 해지하기가 귀찮아서 해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귀찮다는 것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금액이 작아서 계속 다 그냥 방치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출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결제할 때 아픔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데서 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매번 버튼을 누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 이것들이 위험한 겁니다. 월 9,900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은 작게 보이지만 쌓이게 되면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자동 결제는 돈을 쓴 기억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나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가장 큰 바보 같은 착각들을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난 요즘 뭔가 산 것도 없는데 돈이 없지,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자동결제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할부 소비입니다. 할부는 원래 망설였을 소비를 가능한 소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괜찮네? 이 정도면 부담이 없지. 목돈을 나가는 것보단 낫겠지. 이런 생각들 하고 합니다. 근데 할부의 본질은 단순한 겁니다. 미래의 월급을 미리 땡겨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 휴대폰을 산다. 이 돈은 지금 쓰는 것들이 아닙니다. 미래의 돈을 갖다 땡겨다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래 얼마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하고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이기 쉬는 순간에 이 할부는 그 사람의 진짜 소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소비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월 5만 원씩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월급이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노출됩니다. 그 월급이 내 현재의 돈을 위한 돈이 아니라 몇 달 전에 쓴 소비를 갚아야 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늘 출발이 늦습니다. 생활비가 늘 빠듯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했던 소비가 앞으로 써야 될 월급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1억을 모으는 사람은 월급으로 자산을 만들고, 돈이 안 모이는 사람은 월급으로 지난달 소비를 갖는 겁니다. 할부가 습관이 되는 순간 통장은 뒤로 밀립니다. 이것이 네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은 목적 없는 소액 반복 소비입니다. 가장 흔하고 그래서 가장 놓치기 쉬운 패턴입니다. 커피 한 잔, 심심풀이로 산 물건들, 그 하나하나는 분명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하루에 10,000원 정도도 내가 못 쓰나? 아,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야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이 매일 반복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커피 4,500원, 퇴근 후에 편의점 군것질 5,000원, 이렇게 하루만 써도 하루에 1만 원이 넘어갑니다. 하루엔 별거 아니어도 그래도 한 달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온라인 쇼핑몰을 습관처럼 들여다봅니다. 딱히 필요 없는데 세일 문구를 보면 흔들립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이유들을 내 가지고 자꾸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는 만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억도 금방 흐려지고 남은 건 결제 내역뿐입니다. 사람들은 사치를 안 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장은 대형 사고보다 이런 작은 소비로 무너지는 겁니다. 큰 돈을 경계하지만 작은 돈은 습관이 되면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활비로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최악의 소비 5가지. 첫 번째, 감정 소비. 두 번째, 체면 소비. 세 번째, 자동결제 방치. 네 번째, 할부 소비. 다섯 번째, 목적이 없는 소액 반복 소비.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이 안 모이는 사람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새는 국명을 못 막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돈이 모이는 사람은 어디서 새는지부터 차근차근 봅니다. 그리고 그 차근차근 보여져서 보이는 구멍을 막습니다. 통장을 바꾸는 시작은 더 버티는 것보다, 더 버는 것보다 어디서 자꾸 빠져나가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에 있습니다. 생활비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익숙한 소비, 별거 아닌 습관, 한적인 지출이 조금씩 여러분의 삶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건 큰 돈 한 번 안 쓰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이 반복되는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20대 명품 좋아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경제적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얘기를 꺼내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다 경험이고 자기 만족이지. 맞는 말입니다. 명품 하나 산다고 인생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었다고 통장이 바로 파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명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명품을 소비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경제 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20대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경제의 미래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치하면 안 된다, 이런 도덕 수업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현실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드리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20대의 소비가 30대의 자산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20대의 소비가 30대가 후회에 드는지 그 구조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명품이 무서운 이유는 비싸서만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소득보다 높은 생활 기준을 너무 일찍 몸에 익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엔 하나입니다. 취업하고 첫 보너스를 받았을 때, 혹은 카드 한도가 좀 넉넉해졌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에게 선물로 되겠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엔 진짜 기쁩니다. 사진도 찍고 들고 나가고 친구들 반응도 좋고 무언가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소비가 물건을 사는 행위에서 정체성을 만드는 행위로 바뀌는 겁니다. 가방을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런 걸 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를 사는 겁니다. 시계를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런 걸 차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 순간부터 소비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한 번 사면 끝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체성은 계속 유지가 되어져서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방을 하나 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방에 맞는 옷도 필요해지고, 그 가방에 맞는 신발도 필요해지고, 그 분위기에 맞는 카페를 가고 식당을 가고 여행을 가고 내 일상의 온통 그 기준에 맞춰서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즉 명품 소비는 하나의 물건을 사는 것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을 갖다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가 이 정도까지 높이는 그런 소비로 끌어올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젊은 사람인 20대의 미래가 완전히 갈라지는 시작들이 여기서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20대 이후에 갈라지는 미래를 모습은 어떠냐면요, 소득보다 생활 수준이 먼저 올라가는 미래를 여러분들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흔한 선택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월급은 250만 원인데 쓰는 감각은 명품 소비에 맞는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00은 벌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미리 벌어둔 적금이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지고, 카드값은 늘 빠듯하고, 월급 얼마만 되면 이번 달엔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싶지만 막상 내역을 보면 하나하나 다 그럴듯한 그런 지출 내역을 가지게 된 겁니다. 가방, 지갑, 신발, 화장품, 각각은 자기 개발 같고 자기 보상 같고 스스로 아끼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통장은 압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산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지를 유지하느라 돈을 흘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20대에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오는 미래는 대개 돈이 안 모이게 되는 체질을 먼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를 꾸미고 증명하는데 쓰는 돈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문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미래의 문제는 뭐냐면요. 할부와 카드값이 일상이 되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20대는 아직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품은 기본적으로 지금 가진 현금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카드를 쓰고 할부를 쓰고 심지어는 리볼빙까지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내가 가진 것을 사는 것들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갚을 돈을 오늘 만족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들의 미래를 갖다 갉아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80만 원 받는 사람이 200만 원짜리 가방을 10개월 할부로 샀다고 해봅시다. 한 달에 20만 원씩 정도는 버틸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방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달에는 신발을 사고 싶고, 계절이 바뀌면 옷을 사고 싶고, 여행을 가면 사진을 남길 소비를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은 점점 현재의 삶을 위한 돈이 아니라 과거의 소비를 갚는 돈으로 바뀝니다. 20대의 명품을 자주 사는 사람의 경제적 미래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돈을 쓰는 감각은 빨리 늘어나는데 돈을 쌓는 구조는 천천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미래의 모습은 비교가 멈추지 않는 미래입니다. 명품 소비는 대체로 비교와 함께 소비가 진행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예뻐서 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 계속 보입니다. SNS를 열면 더 비싼 가방이 보이고 더 좋은 시계가 보이고 더 화려한 일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만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가방인데 막상 사고 나면 기쁨은 짧고 곧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소비가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소비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따라간 소비는 끝이 없습니다. 20대의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딱 맞닥뜨리기 쉬운 경제적 미래는 결국 통장보다 욕망이 더 빨리 커지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0대가 됐을 때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모이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연차는 쌓였는데 비상금은 부족하고 결혼이나 독립, 이직 같은 큰 선택 앞에서 생각보다 훨씬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늦게 깨닫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돈을 안 번 게 아니었는데 모을 돈을 다 써버린 거였네. 사실 20대의 자산 규모보다 돈 쓰는 습관이 만드는 시기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에 명품 소비가 반복되면 단순히 돈 몇백, 몇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소득이 늘면 자산이 아니라 소비부터 키우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비슷한 패턴의 소비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20대에 명품을 좋아하더라도 실제로 덜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1년에 하나만 산다. 무조건 현금으로만 산다. 내 순자산이 얼마 이상일 때만 산다. 적금 투자, 비상금을 채운 뒤 남은 돈으로만 산다. 이런 기준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물건이 자산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준 없이 기분, 비교, 체면으로 사는 소비입니다. 그 소비는 결국 내 경제를 조금씩 잠식합니다. 가장 무서운 미래는 20대 명품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미래는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무서운 미래는 겉으로 하려는데 선택지가 없는 삶입니다. 가방은 있지만 종잣돈이 없고 사진은 남아있지만 비상금은 없고 브랜드는 남아있지만 자유가 없는 상태.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명품은 나를 빛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 따르면 나의 미래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를 메꾸기 위해 더 오래 일해야 하고 더 늦게 모기를 시작해야 하고 더 늦게 자유에 도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명품을 사도 되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소비가 내 미래를 넓힐 줄 것인가?
줄일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대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미래의 불운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소득보다 생활 수준이 먼저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특징. 두 번째, 카드값과 할부가 일상이 되어 있다는 특징. 세 번째는 비교가 멈추잖아 만족이 짧아지는 특징. 네 번째는 30대가 되어도 종잣돈이 없는 특징. 다섯째는 겉은 번듯하지만 선택지가 없는 그런 특징들이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들입니다. 명품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소비를 떠받치는 습관이 문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이 나중에 자기보다 커지는 순간 사람은 점점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하수인이 됩니다. 20대 소비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때 산 물건보다 그때 만들어온 습관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소비를 감당할 자산 구조와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20대 명품 소비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계시나요? 아니면 미래를 갉아먹는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젊을 때 사치는 왜 30대에 가장 무섭게 돌아올까요? 20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적어도 아직 혼자니까 버틸만 하고 또 부모님 집에 살면 생활비 부담도 덜하고 조금 무리해서 카드를 써도 다음 달에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대는 늘 이런 말로 스스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아니면 언제 써? 나중에 더 못 죽일 수도 있잖아. 지금 이 정도는 내 삶의 낙이지. 어차피 결혼도 안 했는데 돈 모아서 뭐해? 이런 말들 뭐 20대 할 수 있는 얘기로 다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20대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좀 있고 경험에 돈을 쓰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사치에 익숙해진 소비 감각이 30대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30대까지 소비 감각이 그냥 이어지는 그런 습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젊었을 때 사치에 익숙한 사람이 30대에 계속 사치를 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돈의 후폭풍을 맞이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때 돈을 아꼈어야 했어 하는 후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대가 되면서 삶이 안정되고 어떤 사람은 30대가 되면서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지 그 차이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첫 번째 후폭풍은 돈을 버는데도 계속 불안한 삶입니다. 30대가 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20대보다 돈은 더 법니다. 연봉도 오르고 직급도 오르고 성과급도 오르고 경력도 쌓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20대에 사치에 익숙해진 사람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자산이 아니라 생활 수준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가방에 익숙해지면 좋은 옷도 당연해집니다. 비싼 카페, 식당에 익숙해지면 평범한 소비가 점점 재미없어집니다. 택시, 호텔, 여행, 뷰티, 쇼핑, 브랜드 이 모든 것들이 가끔의 즐거움이 아니라 원래 이 정도는 해야 하는 일상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면 30대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돈은 더 버는데 돈이 안 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겨야 한다는 생각보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기준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30대가 돼도 종잣돈이 통장에 없고 비상금이 부족하고 카드값이 계속 빠듯한 상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후폭풍입니다. 벌어도 불안해진 사람이 되는 것이 후폭풍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후폭풍은 선택기가 줄어드는 삶입니다. 20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책임지면 되니까. 그런데 30대는 다릅니다. 독립할 수도 있고 결혼을 고민할 수도 있고 이직이나 퇴사를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의 건강 문제나 가족의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30대는 돈이 아니라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지의 문제가 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사치에 익숙해진 사람은 이 시점에 갑자기 막힙니다. 이직하고 싶은데 비상금이 없습니다. 독립하고 싶은데 퇴직금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생활비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 선택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방은 있는데 통장은 없고, 브랜드는 있는데 여유는 없고, 사진은 화려한데 삶은 팍팍한 상태. 저는 이게 30대의 가장 큰 후폭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치는 단순히 돈을 쓰게 하는 것들이, 쓰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나중에 선택할 자유를 없애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꼭 알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후폭풍은 현실 수준보다 높은 생활 기준이 몸에 남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은 한번 높은 소비에 익숙해지면 다시 낮추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대의 무리해서 브랜드를 소비하고 좋은 호텔, 식당, 좋은 취향의 삶을 반복하면 그게 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30대에도 상황이 달라져도 삶은 쉽게 그 방식을 갖다 줄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모아야 하는데 예전처럼 여행을 가고 싶고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이미 옷, 화장품, 외식의 쇼핑 기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못하고 살아야 하나? 이 정도는 직장인이라면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줄이는 순간 더 비참한데? 바로 여기서 자산 형성이 막힙니다. 30대는 원래 종잣돈이 생기고 자산 불여할 시기인데 소비 기준이 너무 높은 사람은 현재의 만족을 유지하느라 자산을 계속 미래의 자산을 놓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같은 연봉인에도 누구는 1억을 만들고 누구는 여전히 월말이 되면 통장이 비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후폭풍은 비교 중독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친구가 뭘 샀는지, 누가 어디에 갔는지, 누가 어떤 브레를 들었는지 보는 게 자극적이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30대가 되면 그 비교는 재미가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누구는 집을 샀고,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차를 바꿨고, 누구는 투자해서 돈을 불렸다는 얘기를 점점점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나는 겉보기의 소비에는 익숙한데 실제 자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예전에 나도 갖고 싶었다 정도였다면 30대는 나는 왜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지로 바뀝니다. 이 비교가 사람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조급함이 또 다른 소비나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젊었을 때 사치에 익숙해진 사람은 30대에 들어와서도 비교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고 그 비교가 더 비싼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후폭풍은 후회가 가장 비싸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0대에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조금 늦어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들었으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때 카드를 조금만 더 줄일 거, 그때 소비 기준을 낮췄다면 지금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이 후회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손으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30대의 1천만 원은 20대의 1천만 원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30대에는 그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보증금이 되고 비상금이 되고 투자 씨앗이 되고 퇴사할 용기가 되고 삶의 선택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의 사치는 나중에 그냥 돈 좀 썼네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 익숙해진 소비는 30대의 자유를 늦추고 선택을 줄이고 비교를 키우고 불안을 남깁니다. 그렇다고 젊었을 때 아무것도 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사치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그 소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만드느냐, 여기에 문제입니다. 가끔 즐기는 것과 그 수준이 내 일상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20대 사치를 하더라도 현금 안에서만 내 자산 구조를 해친 선에서 명확히 기준을 가지고 하면 덜 위험합니다. 하지만 비교 감정 체면을 반복되는 소비는 결국 30대의 후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사치에 익숙해진 사람이 30대에 겪는 돈의 무서운 후폭풍은 첫째, 벌어도 계속 불안한 삶이 후폭풍이고요. 둘째, 독립, 이직, 결혼을 앞에서 선택지가 줄어드는 삶이 후폭풍이고요. 셋째는 현실보다 높은 소비 기준이 몸에 남는 삶이 후폭풍이고요. 넷째, 비교 중독이 더 심해진 삶이 후폭풍이고요. 다섯째, 후회가 가장 비싸게 돌아오는 삶이 후폭풍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치는 순간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은 결국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소비가 내 미래를 넓히는가 아니면 줄이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20대 즐거움이 30대 후회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젊었을 때 사치 추억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30대 돈의 후폭풍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30대가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친구끼리 만나면 처음엔 다 비슷했는데
뭐 같은 학교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취업했고 월급도 아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30대가 들었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 갑자기 격차가 아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는 통장에 동자통이 쌓여 있고, 누구는 아직도 월급날만 기다리고, 누구는 집 문제로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누구는 카드값을 막느라 바쁘고, 누구는 이직이나 퇴사를 선택할 여유가 있는데, 누구는 회사가 싫어도 버틸 수밖에 없게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면 이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쟤는 원래 집이 잘 살았잖아. 운 좋게 투자를 잘한 거지. 나는 연봉이 낮아서 어쩔 수 없어. 물론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출발선의 차이, 부모의 지원, 아니면 부동산 타이밍, 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빼고 봐도 30대의 부의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훨씬 조용하게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30대의 부의 격차, 과연 어디서 오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버느냐의 문제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대하는 감각, 아니면 소비 기준, 아니면 인간관계, 선택의 습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 이런 데서 먼저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느끼실 겁니다. 아, 부의 격차는 30대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점은 아마 소득이 아니라 남기는 힘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부의 격차는 연봉의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물론 연봉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연봉이 높은 사람이 무조건 자산이 많은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이 버는 사람보다 많이 남기는 사람이 많이 더 돈을 갖다 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월 35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기준이 낮고 고정비를 잘 관리하고 매달 꾸준히 100만 원 이상을 남깁니다. 반면에 월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 할부, 높은 월세, 잦은 외식, 체면 소비들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월말이 되면 남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자산은 오히려 첫 번째 쪽의 사람이 더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대 부의 격차는 이렇게 버는 돈보다 먼저 시작하고 먼저 남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되고 부의 격차가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소비 수준이 소득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30대는 대체로 20대보다 소득이 오릅니다. 연봉도 오르고 직급도 오르고 경력도 쌓이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소득이 오르면 저축과 투자를 먼저 올리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활 수준부터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식당, 더 자주 가는 여행, 조금 더 자유스러운 택시와 배달. 이렇게 되면 소득은 늘었는데 자산은 절대로 안 늘어납니다. 30대의 무서운 점은 소비가 사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이 나이 정도면 이 정도 해야지. 직장인이면 이 정도는 누려야지. 힘든데 이 정도 보상은 있어야지. 문제는 이 모든 이 정도가 쌓이면 종잣돈을 만들어 먹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부의 격차는 엄청난 투자의 성공보다 먼저 생활 수준을 어디까지 올렸느냐에 의해서 갈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셋째는 빚을 쓰는 방식입니다. 3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빚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전세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카드 할부. 문제는 빚 자체가 아닙니다. 빚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계산해 가면서 레버리지를 신중하게 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빚을 씁니다. 집이 아니라 소비를 위해, 투자가 아니라 체면을 위해, 미래를 넓히기보다 현재를 버티기 위해 빚을 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부의 격차는 점점 이렇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위한 빚은 시간이 갈수록 회수 가능성이 있지만 소비를 위한 빚은 남는 것이 없이 현금으로만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30대의 부의 격차는 같은 빚을 쓰더라도 자산으로 연결한 거냐 생활비로 흘려보내서 버리느냐에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인간관계와 비교 소비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지만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30대가 되면 친구들의 삶이 본격적으로 갈라집니다.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집을 사고,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남의 삶을 참고만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타인의 삶에 맞춰서 소비를 시작합니다. 친구가 좋은 차를 타면 나도 흔들리고, 지인이 좋은 집에 들어가면 조급해지고, SNS에 올라오는 명품 취미 소비를 보면서 자기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내 계획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의 속도에 맞춰서 쓰게 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부의 격차는 단지 통장의 숫자의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느냐, 계속 남에게 흔들리면서 그 격차를 갖다 벌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번째의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잣돈의 중요성을 언제 깨닫느냐입니다. 30대가 되면 돈의 걱정이 달라집니다. 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20대는 돈이 주로 소비와 경험의 문제였다면 30대는 돈이 선택과 자유의 문제가 됩니다. 이직을 하고 싶을 때, 퇴사를 하고 싶을 때, 독립하고 싶을 때, 결혼이나 출산을 고민할 때, 부모의 건강 문제나 가족의 책임이 생길 때, 그때 버텨주는 건 결국 종잣돈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30대부터라도 비상금과 종잣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집중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목표 금액을 정하고 적금이든 ETF든 부동산이든 뭔가 쌓여가는 방향으로 돈을 흐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반면 이걸 늦게 깨달은 사람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갑자기 다급해집니다. 왜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없지? 친구들은 다 돈을 모았는데 이제 와서 따라가려니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부의 격차는 여기서부터 확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종잣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다음의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종잣돈이 있는 사람은 투자도 시작할 수 있고 집도 볼 수 있고 위기 때 버틸 수도 있습니다. 종잣돈이 없는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선택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부분은 돈 공부를 미루는 태도입니다. 30대의 부의 격차는 생각보다 공부에서 많이 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거창한 경제학이 아닙니다. 내 월급 구조를 이해하고 세금과 대출을 알고 예적금만이 아니라 ETF와 연금, 부동산과 현금 흐름 개념 정도는 이해하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하면 되지 하면서 하지만 돈을 벌지만 그런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 커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히 공부합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벌지 못해도 실수를 들이고 방향을 맞춥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5년 뒤, 10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됩니다. 결국 부의 격차는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돈을 계속 외면하느냐, 불편해도 배우기 시작하느냐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대의 부의 격차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첫째, 남기는 힘입니다. 연봉이 아닙니다. 연봉의 금액 크기가 아닙니다. 남기는 힘입니다. 둘째, 소비를 키우는지 자산을 키우는지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데서 오르게 됩니다. 절대로 소득이 오를 때 시작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셋째, 부의 격차는 빚을 자산을 위해 쓰는지 생활을 위해 쓰는지 분명하게 구별했을 때 그 격차가 차이를 갖다가 나게 됩니다. 넷째는 비교하는 삶인지 내 기준이 가지고 있는 삶인지에서 미래의 부의 격차가 갈리게 됩니다. 30대. 다섯째는 종잣돈의 중요성을 빨리 알면 알수록 30대의 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부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섯째, 돈 공부를 바로 지금 시작하는지 미루는지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겁니다. 30대의 부의 격차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앞서간 게 아닙니다. 작은 소비 습관, 고정비 관리, 비교에 흔들리는 태도, 돈 공부를 대하는 자세, 종잣돈을 모으는 감각,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쌓이면서 어느 순간 돌이키기 어려운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대에 무서운 건 연봉이 낮은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갈리고 있는지 모른 채 계속 같은 습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30대의 부의 격차, 가장 크게 흔들리는 시작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득, 소비, 빚, 비교, 종잣돈, 돈 공부?
어떤 것들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인지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결국 망하는 사람들은 꼭 있더라고요. 처음에 들어보면 약간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수익도 많이 나고 손실 본 것도 아닌데 왜 무너지지? 근데 이 시장을 갖다가 오랫동안 쳐다보다 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은 꼭 손실 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한번 크게 벌어본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손실은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들지만 한 번의 큰 수익은 사람을 쉽게 착각하고 겉멋을 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도 폭망하는 이유, 그 시작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한 번 번 돈을 지키고 키우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도 결국 원점 이하로 내려가는지, 그 심리와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주식으로 망하는 건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아니라 돈을 벌고 난 뒤에 태도에서 갈렸구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이유를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운으로 번 돈을 자기 스스로 만든 실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장세가 좋고 유동성이 넘치고 시장 전체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평범한 주식을 사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아, 역시 나는 주식을 보는 안목의 눈이 탁월했어. 내가 감이 좋네. 남들이 못 본 걸 내가 봤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상승장에서는 내 실력이 아니라 시장의 힘으로 돈을 벌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수익이 나면 그 공을 대부분 다 자기 것으로 돌리기 바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 종목이 크게 올라 6천만 원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원래 이런 재능이 있었느냐. 이 정도면 더 크게 되겠는데 바로 이 순간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운으로 번 돈으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투자할 때 확신이 너무 강해져서 경제의 힘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커지고 판단이 빨라지고 말은 점점 더 세집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같은 얼굴이 아닙니다. 상승장이 끝나면 진짜 그때부터 무서운 실력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큰 돈이 벌면 수익이 아니라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는 100만 원만 벌어도 기뻤습니다. 한 달에 월급만큼 수익이 나면 짜릿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크게 벌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루에 30만 원 벌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100만 원 수익도 예전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미 더 큰 숫자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으로 3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그 이후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수익이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더 빨리 벌고 싶고 더 크게 벌고 싶고, 그래서 예전처럼 천천히 가는 방식이 너무도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즉 투자의 기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쾌감, 내가 느끼는 쾌감의 기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입니다. 투자는 원래 꾸준히 살아남고 큰 실수 안 하고 복리로 가는 게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워렌 버핏입니다. 그런데 한번 큰 수익을 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투자를 자산 관리가 아니라 다시 흥분하는 행위로 바꾸기 쉽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번 돈을 내 돈이 아니라 딴 돈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리도 정말 흔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게 번 돈을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번 돈을 이상하게 가볍게 봅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번 돈인데 원금은 이미 다 뺐으니까 괜찮아. 이건 없던 돈이 생긴 거야.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수익금을 자산으로 보지 않고 다시 배팅할 칩처럼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시작해서 수익이 2천만 원 났다고 해봅시다. 총 3천만 원이 된 거죠. 이때 건강한 사람은 그중에 일부를 빼서 현금화하고 삶의 기반을 다지고 다른 자산으로 나누거나 다음 기회를 차분히 봅니다. 반면에 망하는 사람은 2천만 원을 번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넣고 더 위험한 종목에 올라탑니다. 결국 수익이 수익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투기 연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은 났는데 자산은 안 쌓입니다. 계좌는 요동치고 삶은 안정되지 않고 통장은 남는 것도 없습니다.
큰 돈을 벌어도 망하는 사람은 대개 수익을 자산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포지션보다 자존심을 지키려 들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본 사람은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문제는 그 확신이 나중에 자존심과 붙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틀리면 손절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크게 맞힌 사람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는데, 내가 전에는 다 맞췄는데 시장이 잠깐 오해하고 있겠지. 결국 내가 맞을 거야. 이렇게 되면 투자가 아니라 신념 싸움이 됩니다. 원래 시장에선 틀렸을 때는 얼마나 빨리 인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들어가면 사람은 손실을 줄이기보다 자기 판단을 지키려 듭니다. 그러면 물타기를 하고 비중은 더 싫고 작은 실수를 재단으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주식으로 번 돈이 삶의 질서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큰 수익을 빠르게 경험하면 월급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이 우습게 느껴지고 꾸준히 일해서 돈 버는 방식이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만에 연봉 수준의 수익이 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회사에서 버는 돈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업에 집중이 안 됩니다. 계속 시세를 보게 되고 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감정이 계속 흔들립니다. 주말에 종목 생각, 평일에는 계좌 생각, 삶의 리듬이 전부 시장에 붙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행위가 삶을 지탱하는 구조가 아니라 삶을 흔드는 자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폭망하는 사람은 계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리듬, 인간관계, 자기 통제력까지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출구 없이 들어가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살지는 고민합니다. 언제 들어갈지는 고민합니다.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언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익이 크게 난 경험이 있으면 더더구나 출구를 무시합니다.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팔면 아깝잖아. 한 번만 더 오르면 그때 나가지. 이러다가 수익이 줄고 수익이 손실로 바뀌고 손실이 더 큰 손실로 커져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투자에서 중요한 건 들어가는 기술보다 나오는 기술이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큰 돈을 벌어본 사람은 이번에도 더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출구를 놓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도 결국 폭망하는 이유는 첫째,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수익보다 쾌감의 기준이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수익금을 자산이 아니라 딴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포지션보다 자존심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 투자 수익이 삶의 질서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째, 출구 없이 들어가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은 종목 하나를 잘못 골라서 망하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돈을 벌고 난 뒤 자기 자신을 잘못 해석해서 망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래 남는 사람은 한 번의 큰 수익보다 그 수익 뒤에 태도가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었으면 더 검증해져야 되고요. 더 나눠야 하고 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 수익은 축복이 아니라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식으로 망하는 가장 큰 이유를 어떤 종목의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수익 이후의 착각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늘려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훌륭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비, 중간중간에 세고 있는 소비를 어떻게 틀어막을 건가, 그 명확한 봉쇄책을 갖다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부자를 만들 수 있는 제1의 원칙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